서울의 심장부.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탑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금융지구의 아침은 언제나 차가운 활기로 가득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거대한 동맥처럼 도시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 눈부신 빌딩숲 아래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낡고 작은 구두 닦기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곳의 주인은 김진우.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소년이었다. 진우는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의자에 앉아 숨가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발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관찰이자 냉철한 분석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구두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구두의 다른 정도, 가죽의 종류, 희미한 흠집 하나하나를 통해 그 사람의 직업, 성격, 심지어는 현재의 심리 상태까지 꿰뚫어 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자신의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 있는 자들. 다른 하나는 허공에 뜬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자들이었다. 진우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구두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책이었고, 그는 매일 그 책에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역사가의 그것처럼 깊었다. 어느 날 오후, 도시의 소음 위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정적이 내렸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연기처럼 미끄러지며 진우의 좌판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위를 경계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거대 기업, 유진그룹의 최민준 회장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최민준의 구두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최고급 악어 가죽 제품이었지만 앞코에 누군가의 부주의로 생긴 듯한 희미한 흠집이 나 있었다.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된 무심한 시선으로 진우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관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시간과 편의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젓고왔다. 경멸과 귀찮음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진우는 묵묵히 구두 상자를 열었다.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최고급 약을 섬세한 손길로 바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완벽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장인의 움직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민주는 그런 소년을 잠시 지켜보다가 콧방귀를 뀌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오직 구두 소리, 가죽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최민주는 시계를 확인하며 신경질적으로 다리를 떨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대기하던 비서가 다가와 외국어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진우의 귀에 들려온 것은 유창한 러시아어였다. 중요한 계약에 관한 이야기인 듯 두 사람의 대화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우의 손놀림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잠시 후 외국인 파트너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최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이번에는 아랍어로 짧게 인사를 나누었다. 다양한 언어가 뒤섞이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진우는 그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듯 보였다. 그의 평온한 모습은 오히려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최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광택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진우는 무심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낮고 차분했다. 회장님, 저 9개 국어 할 줄 압니다. 그 말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았다. 최민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디서 감히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최민주는 짧게 실소를 터뜨렸다. 내 놈이 고작 구두 닦기가 9개 국어를 한다고 지나가던 걔가 웃을 일이로구나. 허풍도 정도껏 떨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진우의 발치에 던졌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빛나는 구두를 신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조용히 주워 낡은 돈통에 넣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굴욕감이나 분노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단단한 바위처럼 그는 모든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최민준의 오만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최민준은 다시 한번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빌딩 안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최민준이 들어간 빌딩의 거대한 유리문을 향해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진우가 속한 어두운 뒷골목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눈부신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그 화려함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정함과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비밀스러운 라운지로 외국인 파트너들을 안내했다. 그곳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곳으로 오직 극소수의 VVIP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방음 처리가 완벽한 방 안에서 그들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계약서와 함께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은밀한 거래의 증거들이 오가고 있었다.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민주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던 중 흥분한 러시아 파트너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테이블 끝에 놓여있던 작고 낡은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격렬한 논쟁에 휩싸인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은 최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빈티지 라이터였다. 협상은 가까스로 타결되었다. 최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파트너들을 배웅했다.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라운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최민준은 승리의 여운을 즐기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미래의 달콤한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테이블 아래 카펫 위로 떨어진 그 낡은 라이터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라이터의 아래쪽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슬롯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치명적인 비밀이 담긴 마이크로 SD 칩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검은 역사와 최민준의 모든 비리를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리고 그 상자는 이제 주인을 잃고 어두운 라운지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잠시 후 청소 직원이 라운지로 들어왔다. 그는 능숙하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의 바닥에 떨어진 낡은 라이터가 들어왔다. 그는 그것이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는 무심코 주워서 분실물 보관함에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그의 손을 막았다. 바로 조금 전까지 구두를 닦던 소년. 김진우였다. 진우는 청소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구두 닦기 일이 끝나면 이 빌딩의 야간 청소부로 일했다. 아무도 그의 이중 생활을 알지 못했다. 진우는 청소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중요한 손님의 물건인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미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청소 직원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라이터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진우는 차가운 금속 라이터를 손에 쥐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최민준과 외국인 파트너들의 대화, 그들의 격앙된 몸짓, 그리고 라이터가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의 관찰력은 CCTV보다 더 정확했다. 그는 라이터에 숨겨진 슬롯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마침내 그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화려한 빌딩의 불빛이 그의 등 뒤로 멀어졌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라이터는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자 동시에 진우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와 연결된 고리이기도 했다. 도시의 어두운 이면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구두닦기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의 심장부인 최상층 회장실은 폭풍전야처럼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최민준 회장은 평소에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신경은 온통 사라진 라이터에 쏠려 있었다.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비밀의 저장소였다. 만약 그 내용물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 그는 밤새 자신이 갔던 모든 곳, 만났던 모든 사람을 떠올렸다. 하지만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명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그는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인 강태수 이사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으로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내가 움직인 동선을 모두 확인해. CCTV, 차량 블랙박스,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서 라이터를 찾아내. 당장 강태수 이사는 최민준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였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는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유진그룹의 보안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빌딩 전체에 CCTV 영상이 분석되었고 어제 최민준과 접촉했던 모든 인물들이 은밀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최민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몇 시간 후 강태수가 보고를 위해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증거물 보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라이터가 들어 있었다. 라운지를 청소하던 직원이 분실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태수의 손에서 라이터를 거의 낚아채다시피 했다. 그는 잠시나마 이성을 잃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는 모든 부하들을 내보내고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두꺼운 방음벽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특수 제작된 보안 단말기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에서 마이크로 SD 칩을 분리해 단말기에 삽입했다. 화면에 파일 탐색기 창이 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내 안도감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가 전혀 알 수 없는 기묘한 형태의 문자였다. 영어도, 러시아어도. 그가 아는 그 어떤 언어도 아니었다. 마치 고대 유적에서나 발견될 법한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누군가 일부러 만든 암호처럼 보이기도 했다. 파일을 열려고 하자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지만 그 창의 언어조차 해독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열쇠를 손에 쥐고도 문을 열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그룹 내 최고의 IT 보안 전문가들을 호출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회장님, 이것은 현존하는 컴퓨터 언어가 아닙니다. 아마도 고대 산스크리트어나 아람어의 변형, 혹은 특정 집단만이 사용하는 특수 암호 체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보고는 최민준을 더욱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이 비밀은 그 자신조차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것이었다. 그때였다. 좌절감에 휩싸여 머리를 쥐어뜯던 최민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제 자신의 구두를 닦던 먼지 쌓인 얼굴의 소년, 그리고 그의 당돌하고도 황당무계했던 한마디. 저 9개 국어 할 줄 압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기억은 지푸라기처럼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의 생각을 비웃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강태수 이사에게 연결했다. 강 이사, 어제 내 구두를 닦던 놈 기억하나? 빌딩 앞에서 좌판을 깔고 있던 그 꼬마 말이야. 강태수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대답했다. 네, 회장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그놈을 내 사무실로 데려와. 강태수는 의아했지만 토를 달지 않았다.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진우의 구두 닦기 좌판 앞에 나타났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진우는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마치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묵묵히 닦고 있던 손님의 구두를 마저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평온함은 오히려 건장한 사내들을 압도하는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진우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는 화려한 빌딩의 로비를 지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남루한 옷차림과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엘리베이터의 내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침내 회장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진우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제왕 최민준과 다시 마주했다. 최민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다. 최민준은 턱짓으로 책상 앞에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걸 읽을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내까짓게 뭘 알겠냐는 조롱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화면으로 다가갔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순식간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악마의 언어였다. 그것은 고대 페니키아 문제에 기반한 비밀 결사들만이 사용하던 암호 체계였다. 진우는 과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었다. 파일들의 이름은 키메라 프로젝트, 그림자 장부, 바벨탑 등 그 이름만으로도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목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장부가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음모의 기록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감정을 지우고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고대 페니키아 상인들이 사용하던 문자 체계를 변형한 암호군요.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언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그 순간 최민준의 오만한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조롱과 경멸이 사라진 자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다. 최민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는 눈앞의 소년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일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소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며 최대한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이걸 번역해라.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힘의 균형이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이제 사자의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심장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악의 성벽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사무실 안.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고 날카로웠다. 최민준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강태수 이사가 서 있었다. 그들의 모든 시선은 작은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은 김진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들의 조용하고도 살벌한 관찰이었다. 진우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두 개의 차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화면에 집중했다. 진우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터였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번역한다면 정보의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그는 제거될 것이다. 반대로 번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낸다면 즉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길은 단 하나.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상대방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뿐이었다. 그의 눈이 수많은 파일 목록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의 시선이 그림자 장부라는 이름의 파일 위에서 멈췄다. 이름만으로는 가장 덜 위협적으로 보이는 파일이었다. 그는 이 파일을 첫 번째 제물로 선택했다. 그는 최민준에게는 미끼를 던져주고 자신에게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거대한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키보드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정적 속에서 키보드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진우는 장부의 내용들을 한 줄 한 줄 번역해 나갔다. 그 내용은 대부분 유진그룹이 수년에 걸쳐 저지른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었지만 최민준 같은 거물에게는
사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범죄였다. 진우는 의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해외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 경로는 제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민준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다. 처음에 날카로운 의심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흥미와 만족감이 채워가기 시작했다. 번역된 내용은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장부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했다. 그는 눈앞의 소년이 정말로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소년에 대한 경멸과 함께 소유욕이 고개를 들었다. 이 쓸모있는 도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진우는 번역 작업을 하는 내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컴퓨터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이 단말기가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서버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최민준이 중요한 전화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강태수는 여전히 진우의 바로 뒤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도 무심코 창가에 있는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진우의 손가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미리 파악해둔 몇 개의 단축키를 조합하여 숨겨진 명령어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말기 내부에서는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가 비밀리에 복제되기 시작했다. 복제된 파일은 시스템 깊숙한 곳,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임시 파티션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데이터 복제가 진행되는 몇 분의 시간은 진우에게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얼굴 표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하며 태연하게 번역 작업을 계속했다. 만약 지금 강태수가 조금이라도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었다면 시스템 리소스가 급격히 소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속도 저하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오직 물리적인 보안에만 특화된 인물이었다. 최민준의 통화가 끝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끝난 후였다. 진우는 마침내 번역의 첫 부분을 마쳤다. 그는 프린터로 번역된 내용을 출력하여 최민준에게 건넸다. 종이를 받아든 최민준의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어내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내용은 만족스러웠다. 그는 이제 이 골치 아픈 비밀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출력물을 강태수에게 건네며 말했다. 강 이사, 이 내용을 회계팀의 박 부장에게만 비밀리에 보여주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해. 그리고 그는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상대를 평가하는 지배자의 그것이었다. 수고했다. 꼬마, 내 능력은 인정하지. 하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남은 파일들을 모두 번역할 때까지. 넌 여기서 지내야 할 거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진우는 유진그룹 빌딩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순순한 태도에 최민준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완전히 믿게 되었다. 그는 강태수에게 눈짓했다. 이 아이를 VIP 게스트룸으로 안내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절대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해. 강태수는 진우를 데리고 회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이제 죄수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전사이기도 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의 손목에 찬 낡은 전자시계.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조금 전 단말기에서 복사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소형 수신 장치였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이 정보를 세상에 터뜨릴 연결고리뿐이었다. 두꺼운 방탄문이 닫히고 진우는 호화로운 게스트룸에 홀로 남겨졌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왕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낡은 시계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액정 화면 위로 전송 완료라는 작은 녹색 글씨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진우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 수는 그의 것이었다. 진우가 머무는 VVIP 게스트룸은 감옥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호화로웠다.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으로 장식된 내부는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방불케 했고 통유리 창 너머로는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매 끼니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공수해온 식사가 제공되었고 그가 원하는 책이나 오락거리도 대부분 즉시 지급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새 장에 불과했다. 최민주는 단 한순간도 진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강태수에게 진우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를 명령했다. 방 안의 모든 구석에는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다. 진우의 모든 움직임, 모든 작은 숨소리까지도 중앙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되었다. 강태수는 직접 통제실에 앉아 여러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다. 모니터 속의 소녀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는 제 시간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씩 번역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의 모습에서는 감옥에 갇힌 자의 불안이나 초조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상황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태수는 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저 평온함은 위장이었다. 진우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미세한 전자파의 흐름, 조명의 각도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그림자, 벽지의 이음새 부분의 작은 틈 등을 통해 카메라와 도청 장치의 위치를 대부분 파악했다. 그의 감각은 과거의 특수 훈련을 통해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발달해 있었다. 그는 감시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시계에 저장된 데이터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 정보를 외부로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통신수단은 차단되었고 그의 몸수색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가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번역 작업 그 자체였다. 그는 이 통로를 이용해 외부의 유일한 동맹에게 신호를 보내야만 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진우는 번역 작업 중 큰 난관에 부딪힌 척 연기했다. 그는 강태수를 통해 최민준에게 특정 고대 역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번역하려는 문서 중 일부가 특정 역사적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요청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타당했기 때문에 최민주는 의심하면서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진우에게는 제한된 시간 동안 내부 네트워크에만 연결된 특수 단말기를 사용할 권한이 주어졌다.
물론 그의 모든 작업 내용은 실시간으로 감시되었다. 진우는 태연하게 역사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개의 검색어를 입력하며 감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속임수를 사용했다. 그는 특정 역사 서적에 도서번호를 요청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 숫자들 속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겨 놓았다. 그가 입력한 숫자 조합은 단순한 도서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좌표와 시간을 의미하는 그만의 암호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송된 곳은 유진그룹의 내부 자료실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방화벽의 틈을 순간적으로 열어 메시지를 외부의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모든 것은 단 0.5초 만에 이루어졌다. 감시 시스템에는 단순한 데이터 검색 오류라는 로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 낡은 오피스텔, 독립언론사 진실의 목소리의 사무실에서 박서영 기자는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때 그녀의 보안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내용 역시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의 나열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몇 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사라져버린 한 소년과 그녀만이 아는 암호였다. 진우, 국가의 비밀 프로젝트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의문의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던 비운의 소년. 서연에게 그는 단순한 취재원이 아닌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겨준 동생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즉시 메시지를 해독했다.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유진 빌딩, 최상층, 감금, 판도라의 상자.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진우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인 최민준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과거 그들이 함께 활동하던 시절 모든 비밀 정보의 집합체를 일컫던 암호명이었다. 그것은 진우가 최민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전직 국정원 동료, 검찰 내부의 조력자, 경찰의 정보원까지.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을 동원해 유진그룹과 최민준의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밖에서 그를 구출하고 최민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두 번째 전선이 마침내 열린 것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 빌딩의 게스트룸에서 진우는 다시 평온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감시자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역시 별거 없군. 그냥 겁먹은 꼬마일 뿐이야. 진우는 책장을 넘기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림자가 그와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추격자는 이제 동시에 추격당하는 자가 되었다.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하나는 화려한 불빛 아래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유진 빌딩 최상층의 밀실. 다른 하나는 낡고 허름하지만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오피스텔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두 공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 하나의 전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진우와 박서연은 각자의 위치에서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진우의 역할은 적진의 심장부에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그의 손목시계에 담긴 데이터는 원석과 같았다. 그것을 보석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암호 해독 기술과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했다. 그는 최민준을 위한 번역 작업을 계속하는 척하면서 감시받는 단말기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외부로 전송했다. 각 데이터 조각은 시스템 오류 보고서나 깨진 이미지 파일처럼 위장되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산을 숟가락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 아주 작은 데이터의 흔적이라도 발각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모든 집중력과 과거에 익혔던 해킹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의 정신은 수백 개의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을 넘나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박서연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진우가 보내오는 데이터 조각들을 받아 밤새도록 재조립하고 해독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과거 국정원에서 함께 일했던, 지금은 음지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화이트 해커 헤르메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헤르메스는 그녀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조력자였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에 의지한 채 그들은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마침내 첫 번째 파일의 암호가 풀렸을 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부패의 민낯이었다. 진우가 최민준에게 보여주었던 그림자 장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원본 데이터에는 유진그룹이 정관계, 법조계의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수십 년간 상납해온 뇌물의 상세한 목록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돈의 힘으로 법을 주무르고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자신의 제국을 위한 길을 닦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파일인 키메라 프로젝트의 내용이 드러나자 서연과 헤르메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유진그룹이 유령 회사를 통해 분쟁 지역의 독재 국가나 테러 단체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밀매한 끔찍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단순한 부패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피를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전쟁 상인. 악마 그 자체였다.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최민준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진우가 목숨을 걸고 보내온 마지막 파일이 아직 남아 있었다.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암호로 봉인된 바벨탑 파일. 헤르메스는 이 암호를 풀기 위해 꼬박 이틀 밤을 새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가 해제되고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 가득 떠오른 것은 몇 년 전 의문의 실패로 끝났던 국가 1급 비밀 작전의 보고서였다. 프로메테스 작전, 당시 최첨단 방위 기술을 탈취하려던 적대 세력을 막기 위한 작전이었지만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팀원 대부분이 사망하고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배신자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작전의 팀장이자 김진우의 아버지였던 김성현 요원이었다. 바벨탑 파일에는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작전 실패의 원인은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최민준이 해당 방위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국의 세력과 손을 잡고 의도적으로 작전을 방해하고 김성현 팀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파일 안에는 최민준이 직접 서명한 이면 계약서와
작전 실패를 유도하라는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그는 국가와 동료를 팔아넘겨 자신의 부를 쌓았던 것이다. 서연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버지가 배신자로 낙인 찍힌 후 어린 진우는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해 숨어 살아야만 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소녀는 자신의 신분을 지우고 거리에 구두 닦기로 위장한 채 아버지의 복수와 진실 규명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한 소년의 모든 것을 건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같은 시각, 진우는 게스트룸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서연에게 마지막 파일을 전송한 직후였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평온했지만 감은 눈꺼풀 아래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차가운 복수심 뒤에 숨겨두었던 깊은 슬픔과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슬픔은 이제 더 큰 분노가 되어 그의 심장을 채웠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제 그 안의 재앙을 세상에 풀어놓을 시간이었다. 강태수 이사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은 어느새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평범한 소년이라면 저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결코 저토록 평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최민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소년의 신원은 깨끗했다. 고아원에서 자라나 거리를 전전한,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특이점도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강태수는 기록을 믿지 않았다. 그는 통제실에 로그 기록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달라고 사이버 보안팀에 요청했다. 특히 진우가 사용했던 단말기에서 발생했던 사소한 시스템 오류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의 분석 끝에 마침내 보안팀의 최고 전문가가 경악스러운 보고를 들고 강태수에게 달려왔다. 이사님,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극도로 정교한 스파이웨어를 이용해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린 흔적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진우는 데이터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시스템의 정상적인 신호처럼 위장하여 수백 번에 걸쳐 외부로 전송했다. 그 기술은 웬만한 국가정보기관의 해커들도 사용하기 힘든 최상위 수준의 기법이었다. 강태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가둬놓고 감시하고 있던 것은 순진한 소년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유령, 최정의 요원이었다. 그는 즉시 최민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듣는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길거리에 하찮은 구두닦이 꼬맥에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쥐새끼가 감히 나를 속여.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소리처럼 차갑고 살벌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위장과 가식은 끝났다.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했다. 최민준의 명령은 단호했다. 지금 당장 그놈의 주둥이를 열어 누구와 접선했는지, 데이터를 어디로 보냈는지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VIP 게스트룸에 제공되던 모든 편의가 순식간에 중단되었다. 문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은 중무장한 특수요원들로 교체되었다. 진우를 대하던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손님을 대하는 직원이 아니었다. 위험한 적을 대하는 교도관이었다. 진우는 그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마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곧 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고문해서라도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그는 지난 며칠간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시뮬레이션했던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정신은 얼음처럼 맑아졌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방 안의 모든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는 욕실에 샤워기를 틀어 물을 넘치게 한 뒤 미리 빼두었던 전등의 전선을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고 방 안의 모든 조명과 함께 그를 감시하던 카메라와 도청 장치들이 일순간에 꺼졌다. 중앙 통제실의 모니터들이 동시에 암전되자 강태수는 소리쳤다. 당장 진입해. 하지만 진우는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그는 정전이 되자마자 창가로 달려갔다. 이 방의 유리는 방탄이었지만 그는 구조를 분석하며 가장 약한 지점을 이미 파악해 두었다. 그는 묵직한 대리석 스탠드를 들어올려 창문의 특정 지점을 맹렬하게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방탄 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는 침대 시트와 커튼을 찢어 만든 밧줄을 창틀에 단단히 묶었다. 특수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져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뿐이었다.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찢어진 천으로 만든 밧줄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수는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진우는 이미 몇 개 층 아래로 내려가 옆 건물의 비상 계단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 같았다. 전원 비상 빌딩 전체를 봉쇄해 그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다. 강태수의 외침과 함께 빌딩 전체에 비상 경보가 울려 퍼졌다.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고 수백 명의 보안 요원들이 건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거대한 미로 같은 빌딩 안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구두 닦기와 청소부로 일했던 시간 동안 그는 이 빌딩의 모든 구조를 송금 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고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지붕에 매달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가 그림자처럼 나타나며 추격자들을 농락했다. 마침내 그는 직원 전용 지하 주차장에 도달했다. 그곳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지만 이미 수십 명의 요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때 그의 마지막 비상 신호를 받은 박서연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주차되어 있던 낡은 화물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폭발은 인명피해를 내지 않을 정도로 계산된 것이었지만 그 소리와 화염은 모든 요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혼란이 극에 달한 틈을 타 진우는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약속된 후미진 골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는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진우가 채 올라타자마자 박서연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총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유진 빌딩을 바라보며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마침내 새 장을 탈출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전체가 그를 쫓는 거대한 감옥이 될 터였다. 같은 시각 유진 빌딩 최상층에서 최민주는 분노에 찬 눈으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놈을 찾아 살아서든 죽어서든. 박서연의 낡은 승용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100미러에 비친 유진 빌딩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속도를 줄였다. 옆자리에 앉은 진우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며칠 만에 맛보는 바깥 공기는 자유의 향기 대신 차가운 전쟁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동시에 서울이라는 더 큰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연이 몇 년간 비밀리에 운영해온 안전가옥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진우의 상태부터 살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연대감,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과거의 인연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전장은 바뀌었다. 최민준의 영향력은 도시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가 통제하는 언론사, 그의 돈을 받은 경찰과 정치인들, 거미줄처럼 얽힌 CCTV 네트워크까지. 서울은 최민준에게는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그들은 그 위를 위태롭게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다. 숨어 다니는 것만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잡히고 말 것이다. 그들은 방어에서 벗어나 공격을 시작해야만 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민준을 흔들어야 해요. 지금 그는 우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세일 거라고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동시에 그의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이것을 연막탄 작전이라고 불렀다. 진짜 결정적인 공격을 숨기기 위한 교란 작전이었다. 그들은 어떤 정보를 먼저 터뜨릴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아버지와 관련된 바벨탑 파일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최민준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였다. 불법 무기 거래 내역인 키메라 프로젝트. 역시 파급력이 너무 커서 최민준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 그들의 선택은 다시 그림자 장부였다. 그 안에서 가장 적절한 미끼를 골라내야 했다. 마침내 그들은 완벽한 미끼를 찾아냈다. 그것은 유진그룹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주무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내역이었다. 액수도 구체적이었고 돈이 오간 날짜와 장소, 심지어는 자금 세탁에 동원된 유령 회사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정보는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최민준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기자로서의 노하우를 총동원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자신의 이름으로 터뜨릴 수 없었다. 그랬다간 즉시 정보의 출처가 자신과 진우라는 것을 광고하는 셈이 될 터였다. 대신 그녀는 평소 유진그룹과 대립각을 세우던 경쟁 언론사의 후배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자인 척 접근했다. 그녀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 가능한 일부 증거만을 잘라서
넘겨주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유진그룹,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고위 공무원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파장은 거대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에 이름이 언급된 고위공무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결국 직위 해제되었다. 최민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원해 여론무매에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번 사건은 유진그룹을 음해하려는 경쟁 세력의 비열한 공작이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민준의 제국에 첫 번째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이사회 내부에서는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정치 세력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강태수는 정보 유출의 경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꼬리는 잡히지 않았다. 최민준은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 꼬마 놈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안전 가옥의 작은 노트북 화면으로 진우와 서연은 최민준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연단 위에서 강한 척 소리치고 있는 최민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연설문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 연막탄은 성공적으로 터졌다. 적은 혼란에 빠졌고 성벽의 첫 번째 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적의 균열을 파고들 다음 공격을 준비해야 했다. 진우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언론의 공격 이후 최민준의 철옹성 같던 제국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의심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잠을 자다가도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수십 년간 곁을 지켰던 임원들의 얼굴 뒤에서도 배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특히 가장 충직했던 사냥개 강태수 2세계로 향했다. 최민준은 진우를 놓친 것과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태수에게 전가했다. 그의 질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태수는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수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최민준의 비이성적인 모습에 대한 작은 실망감이 싹트고 있었다. 진우와 박서연은 바로 이 균열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적을 무너뜨릴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았다. 진우는 해독한 데이터 속에서 완벽한 먹잇감을 찾아냈다. 그것은 최민준의 지시로 오직 강태수만이 관리해온 극비의 비자금 계좌였다. 이 계좌는 증인 매수, 살인 청부, 정치 공작 등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작전에만 사용되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진우는 이 계좌를 이용해 최민준이 강태수를 의심하게 만들 완벽한 덫을 설계했다. 작전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서연은 자신의 조력자인 해커 헤르메스를 통해 국제자금 세탁 브로커를 위장하여 강태수만 사용하는 비밀 메신저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새로운 둥지를 준비할 시간,
약속된 자금을 옮길 준비를 하라. 메시지에는 강태수와 최민준만이 아는 비자금 계좌의 암시가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였다. 둘째, 그들은 물리적인 증거를 만들었다. 서연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스위스의 한 은행에 유령 명의로 된 비밀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강태수의 비자금 계좌에서 이 스위스 은행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하게 조작된 이체 요청서를 만들어냈다. 이 문서는 진짜와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했다. 이것은 씨앗에 물을 주는 단계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정보를 최민준에게 전달해야 했다. 직접 전달하는 것은 위험했다. 대신 그들은 최민준의 내부 정보망을 역이용했다. 그들은 강태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다른 임원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조작된 알체 요청서의 일부, 즉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의 일부만이 담겨 있었다. 불완전한 정보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법이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다. 정보는 예상대로 강태수의 라이벌을 통해 즉시 최민준의 귀에 들어갔다. 그 순간 최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진우의 탈출, 의문의 정보 유출, 그리고 강태수의 수상할 정도로 침착했던 태도까지. 그의 편집증은 폭발했다. 자신의 가장 믿었던 신복이 뒤통수를 치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훔쳐 달아나려 한다는 생각에 그는 이성을 잃었다. 강태수의 충성심은 이제 계산된 배신 행위로 둔갑해 있었다. 최민준은 즉시 강태수를 호출했다.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민준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비자금 계좌의 안위를 물으며 그를 떠보았다. 영문을 모르는 강태수는 사실대로 보고했다. 하지만 그의 정직한 대답은 오히려 최민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마침내 최민준은 책상 위로 조작된 증거의 일부를 던졌다. 이게 뭔가 설명해 보시지. 강 이사, 강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충성해온 주군에게 배신자로 몰리고 있었다. 그는 격렬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의심에 사로잡힌 최민준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는 유리선과 같았다. 내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 놈에게 모든 것을 맡긴 내가 바보였군.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분노에 눈이 먼 최민준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강태수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사무실에 감금하라고 명령했다. 유진그룹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였던 보안 정보 라인이 하루아침에 수장을 잃고 마비되어 버린 것이었다. 최민준은 이제 자신의 눈과 귀를 스스로 멀게 하고 무능하고 아첨만하는 부하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강태수는 차가운 분노 속에서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냉철하게 복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돈을 노린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과 최민준 회장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기 위한 극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무서운 지략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적이 누구인지 그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 구두 닦기 소년 안전가옥에서 진우와 서연은 최민준이 강태수를 감금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최민준은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냈다. 이제 성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무너졌다. 마지막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진우는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계속되는 악재와 내부의 동요로 궁지에 몰린 최민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모든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대규모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그의 편에 선 정치인들까지 총동원된 거대한 쇼가 펼쳐질 예정이었다. 최민주는 이 무대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자신의 제국을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 했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팽팽했다. 진우와 박서연, 그리고 화면 너머의 해커 헤르메스는 마지막 작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고도 대담했다. 적이 스스로 마련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방송사 카메라 기자를 한 명 행사장 내부에 잠입시켰고, 헤르메스는 호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을 원격으로 장악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진우는 지난 며칠간 모든 증거 자료들을 한 편의 완벽한 다큐멘터리처럼 재구성했다. 그는 대중이 가장 분노할 만한 순서로 자료를 배열했다. 첫 번째는 그림자 장부의 뇌물 스캔들이었고, 두 번째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마지막은 최민준의 가장 추악하고 개인적인 죄악이 담긴 바벨탑 파일이었다. 이것은 최민준이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마침내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최민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연단 위로 걸어 나왔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제왕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최근의 모든 의혹들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공작일 뿐이라며, 유진그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잠시나마 그의 카리스마가 장내의 불안한 공기를 압도하는 듯 보였다.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서연은 헤르메스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다. 지금 그 순간, 최민준의 등 뒤에서 유진그룹의 로고를 비추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사소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설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스크린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화면 가득 나타난 것은 그림자 장부의 한 페이지였다. 지난번 언론에 공개되었던 뇌물 장부의 원본이었고, 그 아래에는 최민준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장내에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앞쪽의 프롬프터 화면에 비친 내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내용이었다. 불법 무기들이 분쟁 지역으로 운송되는 경로가 표시된 세계 지도와 함께 피해 젖은 독재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최민준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제 장내는 단순한 술렁임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민준의 참모들이 무대 뒤에서 허둥지둥 시스템을 끄려고 했지만 헤르메스는 모든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당혹감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스크린에 바벨탑이라는 파일명이 떠올랐다.
진우의 아버지. 김성현 요원에게 배신자라는 누명을 씌웠던 조작된 작전 보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장내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차갑고도 명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최민준의 목소리였다. 작전 실패는 김성현 팀장의 책임으로 돌려 방해되는 팀원들은 모두 제거해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민준의 시간은 멈췄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번개를 맞은 거대한 나무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빈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입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희미하게 벌어져 있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인생이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혼란이 극에 달한 행사장 뒤편으로 서연의 연락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는 무대 위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 굳어버린 최민준의 모습을 미친 듯이 담아내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 진우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을 알리는 슬프고도 안도하는 눈물이었다. 기자회견장의 혼란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최민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왕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의 체포를 시작으로 유진 게이트라 불리게 된 희대의 스캔들은 골마 터진 상처처럼 사회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진 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룹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고 최민준과 결탁했던 정관계,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박서연과 그녀의 작은 언론사 진실의 목소리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린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도 묵묵히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썩은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바벨탑 파일의 공개로 프로메테우스 작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진우의 아버지 김성현 요원은 모든 누명을 벗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정부는 그의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립현충원에 그의 위패를 모셨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진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묘역을 찾았다.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다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었다.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아들이었다. 그는 비석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분노,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아주 작은 평온까지. 그의 길었던 복수는 이제 끝이 났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국가정보원은 진우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최고의 요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진우는 박서연과 함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연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속삭이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에게 국정원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은 놀라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왜? 그녀의 짧은 질문에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복수를 위해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제는 빛 속에서 살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제 이름으로, 제 얼굴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는 복수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도 비운의 천재도 아닌 그저 김진우라는 한 명의 청년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얼마 후 최민주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의 충직한 신복이었던 강태수는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고 몇 년 후 출소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갔다고 전해진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거대한 악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재능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국제구호단체에 들어갔다. 그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분석력은 이제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그는 더 이상 구두를 닦지 않았지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상처를 닦아주는 일을 시작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진우는 낯선 나라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과거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는 가끔씩 서울의 하늘을 떠올렸다. 거대한 빌딩 숲과 그 아래에서 구두를 닦던 작은 소년의 모습을.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다. 그의 앞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